자, 맛있는 경제 이야기 딜사이트 런치박스 10월 8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와서 열심히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 1,000억. 쇼 쳤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요, 좋아하는 게 엄청 아니에요. 슬퍼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입이어서 지금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네. 삼성전자 안 들고 있잖아요. 내일 쉬니까 오늘 조금 더 올라와줬으면 좋겠다. 어제 잘 나갔으니까 했는데 네. 저는 약간 기대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62,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기막힌 투자 함께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런치 토크에서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일 쉬고 나면 또 오는 10일에 로보택시 공개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한 번 연기됐었던 만큼 시장의 기대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관련된 소식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주주시면은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기대가 많이 되실 텐데요. 기대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요인들이 좀 나와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불만나는 리포트 어떤 리포트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도 종목 3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호텔 신라. 어떻게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리포터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색조 화장품 ODM사로서 유명하죠. CNC 인터내셔널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 매출 비중이 꽤 높은 FNF 소식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가지 리포트 함께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막힌 투자 함께해서 지금 시장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중국 개장이 또 앞서서 10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다가 실적 시즌을 바라봐야 되는 또 이 실적 시즌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3개월마다 오는데 이 실적 시즌에 대해서 그리고 방산 관련주 요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런치 토크 테슬라 로보택시 잡으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일 벗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과연 여기서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한 번 더 끌어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요?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주주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네. 팔았어요. 왜요? 팔 때가 돼서. 왜? 수익이 나서 팔았죠. 아니, 왜 안 가지고 계신지, 왜 팔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사실 이제 로보택시 오늘 로보택시가 또 주제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물론 기대감도 너무나도 꽉꽉 차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8월 8일 날 발표한다고 했었던 로보택시 어찌 보면 2015년 때부터 우리가 로보택시를 우리는 개발하고 그것을 상용화할 것이다. 2017년에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이 벌써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예, 그러한 10년 정도 정말 묵히고 묵혔던 로보택시에 대한 이 프로젝트가 8월 8일에서 이제 10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죠. 한 이틀 남았는데 이틀 남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 또는 우려감이 정말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 좀 쫄보들은 이런 상황에서 잠깐 한 발짝 뒤에서 한 번쯤은 내가 좀 확인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들고 있지는 않지만 로보택시가 어떻게 나올지는 너무나도 제가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오늘 그런 얘기 저도 좀 몇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팔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해주실 아이러니한 박종훈 팀장님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고요. 돈쌤님은 왜 안 갖고 계십니까? 테슬라. 전 판지가 좀 오래됐어요. 예, 그 액분하기 전에 한 500에서 600대 한참 그 오르내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2011년인가 그 이전에 그때 샀다가 액분 가격 이전으로 제가 1023에 팔 이후로는 거의 한 3, 4년 동안은 이제 테슬라는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저는 하락 추세는 안 건드리기 때문에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건 뭐예요? 미국 주식 중에?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은 지수물만 갖고 있죠. 지수물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은 주주는 아니시지만 어쨌든 여기에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앞으로 테슬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선두에 서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산업이 좀 뒤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종훈 팀장님, 이 네. 로보택시 이벤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어떤 이벤트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어떤 코멘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예. 일단 이번 로보택시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로보택시. 이것을 지금 사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서는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로보택시가 어느 정도의 뭐 정확도 물론 폐쇄된 장소 안에서 또는 정해진 그 구역 안에서의 일정 구간의 주행은 어찌 보면은 약간 뭐랄까요? 버스 노선 같이 어떤 정해져 있는 그 노선 안에서 운행하는 그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로보택시에 관련된 사이버캡 그리고 한쪽에서는 FSD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던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아마 이번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또는 AI를 어떻게 접목시켰을까라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 또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 또는 상용화가 언제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가올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로보택시 이벤트를 통해서 아마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사실 위 로봇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테슬라 투자자들한테 이제 뭐 와서 구경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쫙 보냈어요. 저 보냈는데 사진이 뭐예요? 카메라예요? 뭐예요? 뭐 카메라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자율주행의 무슨 뭐 카메라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예. 하고. 모르겠어요. 전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뭐 LA,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행사가 있을 것이다. 테슬라 쪽에서는 뭐 정확하게 답변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그 어떤 위치에서 이제 이 시연이 아마 좀 실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월가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자동차 관련해서는 그렇죠. 월가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또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두 분을 제가 좀 소환을 했습니다. 네. 소환을 해서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뭐 잠깐 이제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일단 뭐 다들 아시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댄 이번에 아이브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머스크가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을 붙인 로보택시를 발표를 하고 차세대 플랫폼 또 FSD, AI 분야 획기적인 발전 그리고 로보택시가 내년 안에 전략의 여러 단계를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에 많은 업데이트 세부 정보를 나는 기대한다. 항상 늘 근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 그러니까 오토보이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오토보이 하도 이제 자동차 분야 섹터를 리서치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월가의 오토보이라는 닉네임이 있는 그런 아담 조나스가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완전 자율주행 시연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FSD 버전이 12.5 이상이 될 것이고 폐쇄된 코스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또는 사이버 택시 주행 시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택시가 만약에 상업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이게 2025년 말 또는 2026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까지도 아담 조나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 조나스가 좀 잘 틀려요. 오토보이긴 한데. 오토바이, 멘트 오토로 나가니까 그런가? 네. 자,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전망에 대해서 틀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자 이러한 이제 전망치 또는 기대치가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좀 기점으로 테슬라를 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뭐 보유 이 기보유자 이전 보유자 관점으로서는 어때요? 지금 로보택시 얘기 들은 지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네. 그죠? 그런데 로보택시가 되려고 하면 그 FSD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로보택시 그 발표가 강성 주주를 이제 흔히 뭐 테슬람이라고 또 하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의 오랜 그 염원이 또 이제 가시화되는 그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온 그 짤 하나가 있습니다. 짤. 짤 하나가 있는데 최근 테슬라가 6개월 동안은 참 주가가 좋았죠. 주가 좋았는데 강성일수록 이제 고통의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게 이제 테슬라였고 네.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래도 최근 6개월간 좋았던 이유는 그래도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8월에서 10월로 연기됐을 때 주가가 또 크게
흔들렸던 것만 봐도 네. 분명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었을 때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은 늘 있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게 아닌데 이제 그게 가시화되는 단계인 것이지. 근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겠죠. 이번에 발표가 되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이게 발표가 났는데 기대보다 못하게 되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다 기대했던 것들을 뛰어넘는 완전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와준다면 또 새로운 분위기를 추세를 전환해서 저 같은 사람도 매수의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테슬라는 최근 몇 년간은 큰 이벤트에서 그렇게 재밌던 기억은 별로 없긴 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 일단 빠지면 그때 사는 게 차라리 나았을 정도로 사실 테슬라 투자가 어렵진 않았죠.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 단타치기가 꽤 쉬웠던 종목인 중 하나인데 이번에도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얘기가 사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 리포트가 외신 리포트가 하나 나와가지고 주가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는 이제 뭐 보실 것 같아서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은 로보택시라고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택시인데 기사님이 없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인건비는 이제 확실히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건비가 줄이는 만큼 게다가 전기차니까 연료비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이익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지 완전히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자가 언급한 부분에서는 인간 기사를 고용할 때는 이제 손님이 별로 없을 때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기사를 안 태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시 유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고객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제 웨이모에서는 이미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무인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제한적이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투자해서 이 정도 수익을 걷어가지고 투자금 걷으려면 한 10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테슬라는 이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범위가 넓고 라이더 같은 게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10일 날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기술이 됐다고 해서 택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바로 택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택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무인 택시내 이 무인도 라이센스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현행법은 지금 미국 라이더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FSD가 자율주행은 뭐 5단계 이 정도 나누는데 2단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무인 택시를 운영할 수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이런 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제 그걸 좀 풀어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부자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크게 활동하는 건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네. 예,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 기대를 넘어가는 뭔가가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이 더 가시화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는데 그 둘 다 쾌수천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측의 단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케이. 제가 여기 조금 덧붙여서 네. 말씀드리면 지금 웨이모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네. 있잖아요.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죠. 맞아요. 예,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인데 사실 웨이모를 보게 되면 지금 인기가 많아요. 예, 인기도 많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좀 높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예, 높은데. 신기해요. 전차 같이 막 이거 막 달려 있어가지고. 예, 맞아요. 막 트랜스포머 같은 이런 네. 느낌으로. 근데 그 웨이모 자율주행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택시를. 왜냐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모델도 아마 원격 조정으로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배를 까봐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봐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방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점점 시스템이 견고해질수록 이 원격 제어하는 그 이제 수치 자체를 점점 낮추는 조금씩 멀어지게끔 하는 뭐 그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가격 경쟁이나 이런 부분 조금 더 저렴하게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굳이 캐짐이라면 캐짐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로보택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더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이 바로 FSD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디까지 왔는가. 이거를 아마 시장에서는 더 관심 있게 볼 것 같다. 왜냐하면 웨이모라는 거에 보통 사업 모델이 벌써 우리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뭐 그거 웨이모처럼 하지 않을까? 혹시나 웨이모보다 조금 더 완성도가 낮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테슬라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FSD가 더 자극적인 거죠. 저희 투자자들한테는. 아하.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로보택시 이벤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FSD가 어디까지 왔는가가 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올라왔느냐를 잘 어필하는 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네. 우리나라 강남에서도 자율주행 택시 있는 거 알아요? 네, 네, 알아요. 밤에 운영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무료잖아요. 목숨 내놓고 타는 거니까. 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 뭐가 됩니까? 아니 뭐 사람 죽고 내놓는다고 싶다고 해서 꼭 죽는 건 아니고 네네. 혹시나 되면 이제 리스크가 있다. 예, 사람이 그렇게 앉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무인이 앉아 아니잖아요.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거 저게 렌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렌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렌즈. 왜냐하면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더 레이더. 박쥐처럼 다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일론 머스크는 간단하잖아요. 사람도 두 눈으로 운전하는데 사람도 적외선 쏴가면서 운전하는 거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렇죠. 우리는 박쥐가 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웨이모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저는 로보택시는 없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그냥 늘 간단합니다. 지금 택시를 그냥 무인 택시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만 보고 나면 뭐 캐시우드 같은 분은 2,600불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사실 택시를 모두 다 갖고 와도 그 주가는 안 되죠. 오. 근데 문제는 이게 택시가 가능하면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FSD가 중요하다는 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그건 이제 렌즈다. 이 모든 건 그 로봇도 마찬가지고 FSD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 비전이라는 기술.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하고 인간하고 똑같은 그런 걸로 가는 게 테슬라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다랑 카메라랑 동시에 쓰면은 되는데 왜 굳이 비용이 라이다가 비싸요. 비싸요. 비싸죠. 네, 비싸서 원래는 사실 엄청 비쌌는데 지금 많이 줄었죠. 지금 그래도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웨이모 기준을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 한 10만 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그래요? 대당. 예. 오. 10만 불이 넘으니까 하나로 따지게 되면 뭐 1억 3천만 원 차 한 대당.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라이다가 좀 비싼 부품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벗어나고 싶은 왜냐면 가격 경쟁을 해야 되니까 뭐 제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기업이 가장 민감할까도 궁금하잖아요. 네. 누가 수혜를 받고 누가 또는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 부분 뒤에 가서 예, 또 맛있는 부분이니까 뒤에 거의 가서 끝날 먹어야겠죠. 시간 다 됐는데 뭐 이렇게 자꾸 뒤로 이유가 있었나요? 13분밖에 안 남았어. 특별 편성이. 예. 뒷걸음질만. 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수익성이 안 나니까 공상과학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테슬라는 자꾸 로보택시 분야에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이거 뭐 말씀드렸지만 택시가 해결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오. 운송 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새벽에 중부고속도로 달려보면 다 화물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만약에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자율주행 차량만 갈 수 있는 중부고속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오 좋다. 24시간 화물차만 왔다 갔다 하는 와. 아 근데 물류비를 줄이는 거죠. 뭐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돼야지 자율주행은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그걸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이 운전자는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고, 졸음운전이라든가. 예, 네. 졸음운전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고, 좀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그렇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데이터화시켜서 자율주행이 계속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천천히 간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큰 시간적 효율성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모두 다 약속된 어떤 장소에서 모두 다 약속된 속도, 모두 다 약속된 뭐 끼어들기 예. 이런 것들이 다 공식화돼서 이 운행이 돼야 이게 되니까. 저도 저는 끼어들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자율주행이 자꾸 난이도가 누구 무슨 도로처럼 이게- 자꾸 서로 끼어드는. 아니 열대가 갈 네. 때 그 한 세대 이하가 이제 일반 운전이 되면 자율주행 난이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아, 맞아요. 근데 서로 이제 교신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갈지 우리가 깜빡이를 켜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서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차량이 서로 이제 네트워크가 된다면 얘네들은 알고 있으니까 최적의 그걸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사람이 끼어들면 변수가 되니까 변수가 이게 저는
자율주행 전용 차로가 따로 있는 게 맞겠다. 그리고 시내에는 힘드니까 이제 물류센터만 왔다 갔다 하는 전국에 그렇게 되면 이제 물류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류와 이송 수단의 혁명 요걸 이루면은 인간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그렇죠. 혁명적일 수 있겠다. 모든 혁명은 물류의 혁명이었으니까요. 물류의 혁명, 그렇죠. 철도도 그렇고, 그렇죠. 비행기도 철도 그렇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일론 머스크는 운전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높으신 분들이 네. 운전기사가 있는 거니까 거기서 네, 타율주행인 모든 사람을 거죠. 다 네. 자유롭게 해주겠다 네. 이런 개념으로. 물류라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 따지게 되면 핏줄이에요, 핏줄. 핏줄. 그러니까 핏줄이 더 원활하고 크게 그리고 더 빠르게 가게 되면은 그 몸이 사람이 건강해지듯이 예, 그만큼 이제 경제가 더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거니까. 운전이 노동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저는 노동이기보다는 재미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운전 재미? 예, 그래, 재미로 하는 좋은 차 사람도 타셔서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운전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 약간 그 샤워할 때처럼 약간 집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잡념이 좀 줄어들어서 그 고민이 많으면 쓸데없이 강명분으로 돌아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저만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예전에 롤스로이스도 그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롤스로이스요? 예, 자율주행 왜 안 하냐 했더니 우리 오너들은 타율주행을 다 하고 있다. 아 매장 가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거기 실제 그 오너가 그 얘기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시려고 매장 간 줄 알고. 아유, 그걸 어떻게 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다. 실제로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자료 보니까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 전망 2024년에는 4억 달러인데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80% 해서 2030년에는 457억 달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전망 보니까 이거는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2023년에 19.5억 달러에서 거의 뭐 8배, 7, 8배 가까이 성장한 137억 달러. 결국은 이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는지 두 분이 동의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채팅창에서도 과연 자율주행이 언젠가는 될까?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서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예. 것들이 예. 과연 저 시간까지 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이런 절차들을 넘어서 우리가 꿈꾸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래가 될까? 어떠세요, 박정훈 팀장님? 저는 시간이 아주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만 이용하는 차선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 부분이고 일개의 기업이 그런 인프라를 다 깔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정말 이게 친환경의 전환 그리고 그 각 나라의 어떤 경제적 상황 그리고 그 도시의 어떤 환경 이런 것까지 다 또 규제 이런 것들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풀어 나가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중국도 내부에서 상하이나 뭐 베이징시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게 글로벌적으로 퍼지기 확산되기까지는 조금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시간이 않을까. 걸릴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저 들고요. 자료보다 더 걸린다고 봐야 됩니까? 아까 뭐 2030년 2030년 정도면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긴 해요. 그게 보긴 하는데. 2017년에도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2025년쯤은 되지 않을까? 예. 제가 한 50, 60대 되면 제가 한 80대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 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뭐 같이 좀 빠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뭐 있을 것이고 개발 비용이 좀 비싸요. 그래요. 비싸니까 이게 지금 현존에 있는 라이딩 시장, 그러니까 이제 같은 모빌리티 시장에서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 가격적인 부분, 이 부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고 법적 규제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안전 문제, 이건 뭐 당연히 너무나도 큰 이슈고 그리고 뭐 구매에 대한 부담, 특히나 FSD가 너무나도 이제 고가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말 이걸 구매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문턱도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체 그 밑에 있는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너무 좀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업체들에 있어가지고도 약간의 뭐 주저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과거 애플카, 뭐 애플카는 아니지만 애플이 애플카라고 우리가 명칭을 지었죠. 하지만은 포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포드, GM, 뭐 폭스바겐도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테슬라만의 실현 가능한 일일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뭐
정말 이게 다 해결된다면 빨리 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음. 이게 하나라도 계속 발목을 잡으면 2030년, 204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예. 저 그 제조사들도 중단을 하는 게 사실은 이거 그 카메라 달고 뭐 레이저 달고 네. 쏴가지고 데이터 받고 그거를 중앙 지도 다 컨트롤 만들고. 네. 중앙 컨트롤로 보내서 슈퍼컴퓨터 돌리고 맞아. AI 개발해서 다시 좋은 모델 만들어서 다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네.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통 제조사들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렇죠. 이래서 멈추는 애들도 예. 많고 AI 역할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그렇게 비용 되면. 문제도 있겠지만 기업은 비용이겠지만 이거는 이제 국가의 의지의 문제예요. 지금 국가가 의지를 확연하게 드러내지 않으니까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거기다가 세게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마이카 세대들이 다 70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이카?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차 없이 지내던 분들이 네. 이제 그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자가용을 많이 우리도 어릴 때 자가용이 없었다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르망, 네, 에스페로, 그렇죠. 그 스텔라, 르망 하니까 드립이 스텔라. 생각나는데 앞에서 보면 르망, 뭐 뒤에서 보면 사막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옆에서 보면 실망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예, 그게 그런 세대들이 이제 70대를 다 넘어갔습니다. 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70대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고 있죠. 게 예전에는 70대들이 그렇게 운전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운전이 이 몸에 밴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가끔 이제 블랙박스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 같은 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님들이 굉장히 탈 때는 힘들게 타시더니 네. 차를 타니까 차는 또 날아다녀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도로가 너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 생명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노인보다 무인이 나을 수 있다는 게 국가가 완전히 방향을 잡아주면 그게 테슬라의 방식을 갖고 올지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컨트롤 타워를 갖고 올지 제가 보기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테슬라한테 이걸 다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국가 인프라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관이 결정하면 간다. 근데 언제 결정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살짝만 중국 얘기 해보자면 지금 뭐 테슬라가 앞서 있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아까 저 자료 보고 살짝 충격받았거든요. 로보택시 경쟁하는 미중 주요 기업 비교하니까 웨이모가 누적 운행 거리가 3천만 킬로미터고 바이두가 1억 킬로미터예요. 아,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중국이 더 앞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데이터를 얼만큼 축적을 하고 얼만큼 이걸 소화하는지도 봐야겠지만 그 내부적인 그 보도 봐야겠지만 네. 일단 뭐 중국에서는 지금 뭐 어찌 보면 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여러 산업, 특히나 이제 친환경이나 이런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적극적이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중국 당국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됐고 자, 이런 부분은 정말 뭐 중국이 밀어주면 뭐 정말 하나의 기업, 뭐 테슬라가 열심히 데이터에서 물론 압도적인 어떠한 그 마일리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뭐 상대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국 기업들도 우리는 뭐 좀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의 중국 기업의 여러 가지 부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성장세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질주. 저는 지금 이번에 유럽도 관세를 높게 잡기로 한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머물거든. 이게 지금 하다 못해 CCTV도 우리 지금 해킹이 많이 돼서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그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뭐 오죽하면 관영 TV가 CCTV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감시 세계인 거잖아요. 우연찮게 그렇게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CCTV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지금 차를 가지고 자율주행까지 중국 기업에 맡길 수가 없겠다는 게 국가 안보적인 차원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중국이 부상하겠지만 그건 중국 안에서 되는 것이고 지금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미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 것도 전기차를 키우고 자율주행을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애플이나 다른 데보다 좀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갈라서지 않을까, 갈라서지 않을까 하고 우리 나름대로 기술을
어떻게든 좀 만들어 가야 되겠죠.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테슬라가 먼저 앞서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다 오픈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쉽지 있으니까 않은 문제다. 예,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 정도까지는 국가 안보 문제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테슬라 로보택시 이후에 좀 테슬라 관련주들 투자 대응을 해본다고 할 때 네. 자율주행 쪽으로 봐야 될지 또 그 외에도 이슈가 많잖아요. 뭐 차세대 모델 2도 있고 사이버밴도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관련주가 있다면 어떤 관련주를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국내에 있어서는 국내의 여러 자율주행과 연관돼 있다, 관련돼 있다라는 기업들 중에서는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만큼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제가 저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보긴 했는데, 이 기업이 정말 연관돼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기업들도 있고. 제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보게 되면 네. 사실 뭐 수혜주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그냥 테슬라 사시면 되죠. 사실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할 때 그냥 테슬라 사시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승패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요동칠 수도 있다 또는 약간의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종목들은 제가 뭐 화면 지금 띄워놨는데 네. 우버와 전 리프트라고 봐요. 우버와 리프트 예. 택시. 결국에는 이 우버 그러니까 이제 모빌리티 또는 이 모빌리티를 이제 쉐어하는 그러한 시장에 있어서 우버가 가장 이제 압도적인 뭐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부분을 보게 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빌리티 산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내가 자차를 끌지 않고 뭐 로보택시를 타든 우버를 이용을 하든 간에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제가 타는 거잖아요. 그 모빌리티를 이용을 하는 건데 테슬라에 대한 숙제가 이겁니다. 만약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제가 테슬라예요. 내가 과연 우버보다 쌀까? 싸게 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과연 운영 규모를 우버처럼 늘려나갈 수 있을까? 물론 특정 지역에서는 늘릴 수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내가 과연 우버,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안전할까? 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그 차량과 뭐 로보택시나 자율주행과의 어떤 같이 운행하는 그런 도로에서 소비자들의 시간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좀 더 과속할 수도 있고 그쵸. 좀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자율주행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숙제들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가격 경쟁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러한 지금 엄청난 막대한 투자 비용을 들이고 개발을 해서 지금 우버와 리프트보다 더 싸게끔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가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이번에 로보택시 공개하는 이런 이벤트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안전과 비용과 효율성. 그렇죠.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된다. 어쨌든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일 모레 이제 로보택시 이벤트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돈쌤부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테슬라에게는 미 대선이 더 중요할 거는 같은데 네. 일단은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로보택시가 지금 운전사는 없어서 기대를 받고 있지만 그 손님은 있어야 그 손님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사는 그러니까 손님이 없어도 없는 되지만 건 아니지만 손님의 네트워크가 그걸 지지해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이벤트에 열광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손님이 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되든지 나라에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 오케이. 울소. 자, 그다음에 제가 쓴 건 뭐냐면 네. 로보택시가 너무 오랫동안 지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전에 검증 단계에 벌써 돌입했습니다. 보통 이제 산업이 먼저 출범이 되고 어느 정도 뭐 주가의 기대감이 먼저 불어나는 다음에 검증 단계가 있는데 지금 벌써 시작도 전에 택시가 검증 늦게 오고 단계에 있습니다. 들어섰다. 자,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눈높이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해내는 테슬라기 때문에 무언가에 주어졌을 때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테슬라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 로보택시 이벤트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맛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맛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흥국증권 리포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소식인데요. 1년 전만 해도 주가가 거의 9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쭉 밀린 걸까요? 일단 뭐 가장 큰 부분들이 사실 뭐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가 감소됐던 원인들. 우리가 인바운드 수요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뭐 외국인 관광객이에요. 뭐 네. 중국인 관광객이 과거에는 한국에 와서 단순하게 뭐 관광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그러니까 한국산 뭐 화장품을 뭐 소위 말하는 좀 싹쓸이도 좀 했고요. 시내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뭐 카지노라든가 의료, 뭐 미용 관광 뭐 이런 것들 뭐 다 이제 복합적인 어떤 네. 패키지 상품들이라든가 관광 상품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포진돼 있던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뭐 이 수요가 뭐 이게 일단 뭐 국경 봉쇄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지금 실적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해당되는 여파가 엔더믹 전환 이후에도 빠르게 수요가 좀 회복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익히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적에 관련된 이 회복이 굉장히 좀 더딘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대체적으로는 좀 호텔 레저 서비스 이 부분은 뭐 이 엔더믹 전환 이후에 일단 뭐 수익 지표는 계속해서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가장 큰 부분들이 TR 사업 즉 이 면세 사업이 네. 계속해서 좀 부진을 좀 겪고 있던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화장품주의 실적 동향을 봤을 때 중국향 매출 비중이 감소됐던 원인들이 중국의 수출도 좀 감소된 것도 있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실 이 면세점에서 과거처럼 많은 물량을 좀 사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혀 보이지 않고 다 올리브영 가고. 그렇죠. 그래서 좀 인디 브랜드라고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가성비 그리고 기능성을 좀 겸한 그런 화장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증가됐고 중국에는 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고차우라고 좀 불리는 트렌드 문화. 그러니까 자국 상품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 엔더믹 기간 안에 굉장히 좀 중국산 화장품들이 내수 시장에서 좀 약진을 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여건으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 호텔신라의 주가 상승을 좀 억제시켰던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결국은 면세 사업 부진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일단 실적 지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단 리포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3분기 실적이 좀 될 텐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실적 개선의 추세로 반전할 수 있다라는 이 코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3분기 연결 기준의 매출액은 1조 1,000억 전년 동기 대비 한 10.2%가 좀 증가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고 네. 영업이익이 367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373.9%. 그러니까 일부분에서는 저는 흑자 기조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는데 다만 지금 전체적인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 규모가 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OPM은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미비한데 주목해볼 포인트들은 워낙 지난 상반기 그리고 전년도가 낮아진 실적의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실적 개선을 좀 많이 한 것처럼 비율상은요. 뭐 373%가 좀 증가됐던 부분이 네. 오히려 비율상으로는 굉장히 큰 실적의 호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한 건데 일단 호텔 레저의 견조한 실적 그리고 면세점의 이익도 점진적인 개선 추이를 기록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고 면세점 부는 이 지난해 3, 4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드디어 흑자를 전환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호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입 지표가 좀 나빠진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세를 좀 보였는데 면세 사업이 회복되지 못했던 측면들 이게 네. 굉장히 뭐 주가 상승에 좀 걸림돌로 좀 작용을 했지만 면세 사업 부분이 연내 흑자로 좀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면세 사업 부문이 연내에 흑자 전환하는 포인트에 좀 주목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줄평을 바로 봤더니 또 신기해요. 중국 바라보기는 이제 그만 주주 환원 정책이 해답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건 네. 뭘까요? 일단은 뭐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커서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호텔신라의 이 뷰는 네. 굉장히 중국이 아니면은 주가가 좀 못 가나 또는 뭐 수급이 확장되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너무 이 궤가 중국에만 좀 집중된 것들이 너무 이제 아쉽다라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한 것처럼 4분기 밸류업 공시들을 통해서 회사가 현재 어떤 주가 낮아진 상태, 그러니까 전반적인 실적의 기저효과 좀 있었지만 호텔신라가 현재 주가 상태를 보면 PBR도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고 앞으로 중단된 사업이 사실은 뭐 한옥호텔에 대한 이 사업 재개가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 그런 불확실성 좀 있지만 네. 해당되는 어떤 여건들은 과거보다는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크다는 점, 이 점을 좀 참고하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뭐 밸류업 공시라든가 향후에 주주환원 정책이 충분한 추세 상승의 어떤 전환점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CNC 인터내셔널 소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 정리를 해줬는데요. 사실 기사를 찾아보면 크게 나쁜 기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 빠졌잖아요. 6거래일 연속으로 내림세를 이어갔는데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 리스크 요인을 다시 좀 복귀를 해봐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미국 시간으로 8일부터 9일까지가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개최가 됩니다. 이제 네. 우리가 지난 7월의 행사를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한국산 상품이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를 모두 다 휩쓸었죠. 그러니까 판매량도 굉장히 좀 좋았고 그 상단에는 아모레 퍼시픽이 있었어요. 네. 코스알렉스의 흥행 기조를 좀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화장품 섹터, 뭐 3분기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도 높아졌고 그런데 주가는 최근에 왜 이렇게 빠집니까라고 많이들 좀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첫 번째 어떤 이슈였던 부분들은 미국의 항만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선적이 좀 지연되는 것이 어떤 실적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먼저 좀 반영을 했지만 이 부분은 해소가 됐죠. 항만 파업이 결국엔 좀 합의 도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리스크 요건에서는 좀 완화가 됐는데 중요한 부분은 7월과 8월의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지만 9월 달은 7, 8, 9 대비해서 증감률은 조금 소폭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증가는 했지만 그 증감의 폭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크진 못했다는 점. 이 점이 중요했고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우리가 월별 증감 추이 그리고 이 부분을 지역별로 좀 환산을 했더니 중국이 9월 달의 경우에는 지난 8월 대비해서 63%에 대한 수출 실적이 좀 증가가 됐는데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전혀 좀 예상하지 못한 미국 시장이 이제는 좀 실적이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전반적인 어떤 화장품 섹터의 어떤 수급을 좀 위축시킨 그런 영향을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이전에 화장품 섹터에 관련된 리포트 항상 강조드렸을 때 OPM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선별적인 종목의 흐름을 봐야 된다. 단순하게 우리가 미국에 많이 팔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면서 영업이익률을 좀 꾸준히 올리고 오히려 실적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별로 어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는데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여기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분기 실적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전망한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워낙 2분기에 높아진 기대치 때문에 어닝미스가 좀 낮고 3분기는 예상되는 어떤 실적에 부합해주면 저는 전혀 걱정할 건 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다는 부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월별로는 7월 매출이 역대 두 번째를 좀 기록했다.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대비해서 올 7월이 가장 큰 매출의 확대폭. 그 다음에 8월은 조업일수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2월 생산 물량들이 출고됐기 때문에 실적의 훼손도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9월의 경우에는 8월에 2월 생산 물량 출고되면서 반등세는 좀 뚜렷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조업일수와는 상관없이 그래도 견조한 어떤 실적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나와 있어요. 하단 보면은 두 번째 문단 좀 볼게요. 네. 증축된 그린 카운트 공장이 9월부터 가동되기 시작. 가동이 되는군요. 그렇죠. 제2 공장이 가동이 되면 네. 여기서 만들어지는 립 제품이 이전의 생산 캐파가 연간 1억 개. 네. 여기서 1억 7,500만 개로 확대가 되는 거죠. 7,500만 그렇죠. 개가 75%가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량 북미향 매출 포션 한 70%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CNC 인터내셔널 경우에는 3분기 그리고 4분기와 내년도 상반기까지에 관련된 실적의 기대감들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주가 하락들은 좀 아쉽지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은 좀 아니라고 봐요. 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뭐 걱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접근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일단 OPM이 중요하고 ODM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일단 이 종목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북미에서의 추세가 꺾이지 않느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수급적으로는 오늘도 뭐 2.8% 최근의 동향들을 보면 한 6거래일 정도, 7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241선 좀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 3분기 실적 기대 요인들이 남아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현재 구간은 저는 충분히 부담 없이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부담 없이 저점 매수까지는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저는 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단기 저점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추세 이탈에 관련된 어떤 공포 심리보다는 선별적인 흐름에서 지금 3분기의 실적 그리고 4분기에 이 공장 증설에 관련된 어떤 실적 기여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라면 같은 화장품 섹터 안에서에 대한 흐름 전 CNC 인터내셔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실적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요. 조만간 좀 집중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끄떡없는 생산 캐파 구축, 수주 걱정은 끝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FNF 리포트인데요. 중국의 매출 비중이 큰 만큼 최근 부양책 이슈 나오고 나서부터 네. 많이 언급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실적이 좀 아쉬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FNF를 한번 좀 다룬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그때 조금 이게 우호적인 리포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FNF가 오히려 3분기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우리는 해당되는 부분을 좀 저는 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보자.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단순하게 출점률이 높다라고 하기보다 실적에 관련된 확인 요소.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실적 개선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단서라든가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네. 2분기도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는 좀 미흡했어요. 그런데 해당되는 리포트 내용 좀 잠깐 보더라도 올해 3분기 예상 실적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8% 정도 역성장 기조가 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내수 소비 경기의 악화 그리고 연중 감익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감익이라는 것이 이익이 감소된다는 의미예요. 네. 지금 감익 기조가 지난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그러니까 매출액은 꾸준하게 나갈지언정 오히려 이익 기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수익 지표가 좀 훼손될 수 있는 고정비라든가 관련된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일부분에서는 의류를 할인해서 판매하게 되면 이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 중간 내용물 보면 MLB는 전년 동기 대비 1% 그리고 디스커버리는 2%대 하락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MLB 브랜드가 중국의 이 출점률을 좀 높이면서 중국 시장을 좀 공략했고 이에 따른 시장 공략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서 굉장히 좀 많은 매출 성장을 좀 이룰 것이다라고 보여졌는데 이게 작년보다는 사실 올해 성장세가 조금 그렇게 좀 확장되지 못했던 측면들. 워낙 소비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해당된 내용들 보면 또 출점률도 확장된 게 아니라 현재 점포수 안에서 이익을 확장하는 기조를 좀 그나마 좀 중국은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뭐 영업이익이 감소됐던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내수 판매가 굉장히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가장 크게 FNF의 어떤 실적 저하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뭐 추세를 좀 바뀔 만한 어떤 전환점들은 디스커버리 브랜드가 중국 진출이 임박했다. 그래서 MLB와 더불어서 효과적 측면에서 매출 확장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체크 포인트가 될 텐데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네. 번째는 한국 브랜드에 연동되는 디스커버리가 중국에서 흥행을 할 수 있는 기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전통적인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가 중국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었다는 점.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웃도어에 대한 이 선호도가 좀 높은데 네. 과연 중국이 그 부분을 해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디스커버리가 사실은 이 캐주얼 아웃도어라고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어떤 공략을 좀 확장하기에는 확인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디스커버리가 중국에서 진출이 임박한다고 해서 어떤 기대 요인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초기에 얼마만큼에 대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행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핵심은 디스커버리가 중국 진출 임박했으니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박한 후에가 아니라 시장에 들어간 후에 이후에 그 시장의 추이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워낙에 중국에 관련된 어떤 영향 때문에 FNF가 이익 기조가 좀 감소됐던 원인들보다는 네. 이익 기조의 경우에는 국내 내수 경기의 침체가 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하향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과거의 연관과는 좀 다르게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2022년도 8월 주가가 16만 6,500원이니까 최근에 47,150원이면 사실 장기 보유를 했다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주가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자산 평가라든가 지금 현재 어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12개월 선행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가 상태는 굉장히 낮아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모멘텀 관점에서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이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인하고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는 과연이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불만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호텔신라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FNF 소식까지 세 가지 종목 이슈 다뤄봤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막힌 투자 함께 시작합니다. 점심 먹기 전 장 체크해 봅니다. 11시 24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0.7% 정도 마이너스 2,592 이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마이너스 778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락폭은 조금 더 개장 때보다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1.3% 마이너스, 하이닉스 2.8% 마이너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올라와 주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 자체가 지금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도체 쪽에서 빼서 이제 저쪽으로 딴 데로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상해 종합 지수는 5.6%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부양책, 재정 정책에 대한 부양책 발표가 11시 반인가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두 분 모셔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SP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삼전 잠정 실적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뭘 해야 되죠? 지금 투자자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네.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갈팡질팡하는 마음. 어떤 걸 가장 중요한 재료와 이벤트로 보고 계신지. 저는 지금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네. 또 그러니까 좀 중국 얘기를 하자면 네. 이게 중국이 광군절로 인해서 지금 거의 몇 거래 한 10거래 가까이 쉬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일주일 쉬고 온 것 같은데 오늘 상해 종합 지수랑 심천 종합 지수는 좀 굉장히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또 웃긴 거는 홍콩은 또 항생 지수는 거의 6%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 경기 부양책이 과연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경기 부양책 자체가 이게 규모 자체가 이번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소문이 많이 난 뭐 중국 소비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도 좋지만 결국에는 진짜로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 그런 업종들과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곳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조선 쪽에서 엔진 쪽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하나 엔진 같은 경우.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조선주들이 그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해서 좀 피해를 볼 것이다. 수익성에 대한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러고 빠졌는데 오늘 사실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하나오션이 지금 미국 그런 함정, 그러니까 잠수함이라던가 구축함 이런 쪽으로 지금 뭔가 돈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뭐 이러한 조선 쪽 그런 기업들은 지금 뭐 중국에서 우리보다 많이 수주하고 이런 걸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잠수함이라던가 구축함 큰 거 막 7조짜리 이런 거 가지고 승부 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철강에 대한 부분들, 중국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의구심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선박 엔진 같은 경우,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중국 기술이 이 엔진 기술을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반사이익을 볼 것이고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그런 중국 선박도 많이 수주를 받으면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 엔진 쪽도 저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하나 엔진이 작년 영업이익이 70억이었는데 올해 예상치 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적자 기업에서 흑자 전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 뚜렷한 이런 하나 엔진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더 소리 없이 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케이. 김민수 대표님은 어떠세요?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벤트? 특이한 게 네. 중국이 강하게 시작했다가 빠지니까 한국이 올라오네요. 네, 자금 좀 그만 가라. 예, 우리 좀 챙기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조금 1분 남았네요. 그 중국의 발개위 이제 시작할 때까지 1분 남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은 좀 이제 주춤. 그러면 한국은 다시 보합 가나요? 삼성전자 사요? 보합은 좀 아쉬운데 좀 올라와 줬습니다. 내일 또 휴일이니까 기분 좋게 쉬어야죠. 내일 것까지 오늘 한 번에 그럼요. 내일 끌어올리자. 빨간 날이니까 빨간색으로 끝나야죠. 빨간 넥타이 맸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예, 한 1포인트에서 플러스로 음. 예, 우리 앵커님이 시킨 거니까 예, 그렇게 제가 너무 바람입니다, 바람. 예. 명령 아니고요. 예,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올라와 예. 줬으면 좋겠고 네.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를 이제 해가지고 저도 지금 띄워놓고는 있는데 이게 바로바로 또 안 올라오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돈이
조금 더 풍부해져서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이미사님께서 엔솔 잠정 실적 봐야죠.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딱 맞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그런 주제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김민수 대표님의 발제인데요. 보여주시죠. 자, 3분기 실적 시즌 실적 체크 사항은 뭐가 있을까? 뭐 삼성전자가 9조 1,000억으로 스타트를 좀 안 좋게 끊기는 했지만서도 다른 종목들 볼 게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PBR 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싼 거는 맞지만서도 다른 종목이 잘 가는 상황에서 굳이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만큼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의 실적을 뭘 봐야 될까? 이런 체크 사항을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3분기 실적? 네, 실적 발표했고 앞서 LG에너지솔루션도 나올 거고 방금 LG전자가 나왔습니다. 네. 실망스럽네요. LG전자 실적이 7천억대가 살짝 7,500억대 나왔습니다. 원래 한 1조 넘길 걸로 생각했는데 네. 지금 스타트들이 다 안 좋네요. 국내 기업들이.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마 한 20% 이상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줄은 숫자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발표하고는 훅 빠지네요. 3분기 영업이익 7,511억 어닝 쇼크, 물류비가 발목을 잡았다. 이게 아직까지도 그러네요. 근데 물류비는 이제 점진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거는 다음 분기나 내년 가게 되면 오히려 좀 반대의 효과가 나올 수는 있겠다고 보여줘도 나오는 것 자체가. 근데 또 아마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워낙 강세 효과였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따른 변화도 그대로 갔을 거고. 근데 지금 다시 원화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위축된 요인들이 4분기에는 바뀔 흐름들은 있겠지만 워낙 좀 위축되다가 이런 거 반응 나오게 되면 좀 그래요. 그런 쪽에서 아마 LG전자 먼저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약간 중요한 가격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대 초반대 이탈하기 시작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세부적으로는 그래도 비수기 쪽이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전강후약 쪽에 네. 상고 하조의 움직임을 나오는 실적 흐름들이 이번에도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 의커님은 네. 현금 100만 원 있다 사시겠습니까? 어떤 걸요? 삼성전자요. 안 사죠. 오, 왜요? 왜요? 궁금해요. 왜요? 왜 사요?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왜 안 사요? 아니 싸다고 사면 그럼 이마트 사죠. 싼 거 살려면. 와, 이마트에서 장 안 보시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네. 아니 그런 개념으로 살 거면. 네. 근데 약간 싸다고 사는 것보다 올라갈 거를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올라와 줄까?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밀렸지만 네. 아직 본격적으로 바닥 찍고 올라온 타임은 아니다. 네. 역시 경제앵커 오래 하시다 보니까 제가 뭐 알겠습니까? 요거만 왜 들어오시고 저한테 요거만 물어보세요? 하셔가지고 저는 진행만 할 뿐입니다.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다 취합해서 이게 심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에서 우리 앵커님은 안 산다. 네. 이재용 회장님 보고 계신가요? 네, 안 산답니다.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적 여기까지 나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하락했겠구나 네. 하는 생각은 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상단부 외국인 지분율 한 60%대를 돌파를 못할 정도로 그냥 그 근처에서 이제 쭉 하고 밀려서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뭐 시스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안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실적 관련된 쪽들 나왔고 그러면 뭐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이클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사이클이 이번에 생각보다 이렇게 강한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에 반증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괜찮은데 삼성전자는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하이닉스를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될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메모리 사이클 그래도 괜찮은데 삼성전자만 못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나올 겁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 영업이익 전망치가 6조 7천억. 그렇죠. 네, 아마 이번에 삼성전자 추정치가 DS 부분이 6조 살짝 넘을 걸로 추정하는데, 예상했었는데. 이겼네요. 하이닉스가 그만큼 같은 메모리 업체라고 하더라도 HBM을 얼만큼 잘 끌고 독점적으로 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변화가 바뀔 수도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좀 확인되지 않나 쪽에서 씁쓸한 거죠. 삼성전자는요. 네, 그런 쪽에서 씁쓸하면 뭐 합니까? 다시 힘을 내야 되겠죠. 뭔가를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닥을 찍은 패턴이 안 나와서요 지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그렇다고 거래가 폭증했거나 거래 폭증한 날은 이날이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럼 거래 폭증하고 턴 모습들이 확인돼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밀리고 맞고 떨어집니다. 음. 이게 바닥 패턴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변동성이 터져야 됩니다.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사실 증권가 쪽에서는 네. 3분기에는 어닝 쇼크를 염두를 해둬야 된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PC 이렇게 IT 쪽의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기업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파생적으로 다른 종목들에도 무언가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9자, 그러니까 두 자릿수도 아니고 한 자릿수의 초반을 얘기하니까 네. 이게 참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LG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실적을 주제로 가져오셨으니까 실적을 보고 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군계 일학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고 다른 거 보자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아. 네. 삼성전자는 어차피 놔둬서 바닥 찍게 놔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분기 실적 대비해서 3분기가 구조 미치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2분기가 좀 서프라이즈한 게 있었어요. 약간 일회성 비슷하게 좀 추가로 더 강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벌써 10조가 넘는다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오버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리가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쯤이.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지금 나왔던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 삼성전자 빠진다고 삼성전자만 보고 있으면 지금 안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빼고 오늘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코스피 대신 코스닥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그쪽 지수 상위 쪽에 있는 종목들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챙겨볼 게 더 많다는 쪽의 반증이기 때문에 물렸으면 그냥 바닥 확인하고 산다, 물 탄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를 더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라고 하면 네, 뭐가 좋을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에 이끌었던 그리고 또 주목했었던 그런 섹터군들이 네, 2차 전지 그리고 뭐 방산 플러스 제약바이오 네, 여기는 사실 제약바이오도 실적 보고 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방산도 수주잔고 보고 가는 거고 네. 플러스 2차 전지 실적이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실적 발표랑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셀까? 아니면 그냥 계속 이슈몰이 모멘텀몰이 해가지고 가는 종목이 더 셀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적을 당장 3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성과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 완료되고 그랬을 때 1년 뒤에 나올 수 있는 뭐 로열티나 이런 거 부분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 실적을 보고 끌어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할 게 없네요. 놀아요? 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놀아요? 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분위기로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이제 진짜 실적이 성과가 나오는데 아마 2분기 때는 강했다가 지금 3분기 때는 주춤하는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전력기기 그리고 또 화장품, 라면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출주에 대한 기반들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조정 나오게 되면 기회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그거를 이제 잘 그러니까 타이밍 맞춰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조 본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3분기 실적 발표를 집중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어떤 컨셉으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노려야 되는지. 일단 제가 봤을 텐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하나엔진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지금 보면은 요게 연간 그 상황인데 보시면은 20년도 이후에 21년, 22년 다 적자였어요. 그리고 23년도에 영업이익이 87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보시면 올해 예상치가 734억이거든요. 거의 10배예요. 분기로 보면은 자, 올해 1분기부터 갑자기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럼 지금 이미 지금 이 하나엔진이라는 기업은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87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만약에 진짜로 3, 4분기 완전 적자가 아닌 이상 완전히 실적이 잘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좀 찾아서 확실하게 보이는 기업들로 좀 선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하나오션이 과연 저게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이냐를 네. 봤을 때 사실 저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올해 1월달 주가가 한 만 원대였습니다. 만 원대였는데 지금 올해 고점이 17,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거의 올해 예상이 지금 10배 이상 예상이 되는 거면 그거 주가도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저는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중에 주가가 아직 덜 오른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요런 하나엔진 같은 쪽도 좋지만 저는 자동차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 모멘텀은 계속 꾸준하게 있습니다. 근데 네. 현대차 주가 자체는 굉장히 힘을 못 냈죠. 근데 올해 비장의 카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도 IPO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구글 웨이모랑 뭐 자율주행 관련, 로보택시 관련, 그러니까 테슬라와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저는 그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데 그렇다고 현대차가 지금 돈을 못 버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연기관차 위주로 저는 수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인도 시장도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실적은 좋은 기업을 찾아본다 한다고 한다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그동안 못 갔던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김인수 대표님 요 실적 발표를 컨셉으로 잡는다면은 괜찮은 종목 하나만 딱 주시고 넘어갈까요?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나왔습니다. 엔솔 실적 나왔어요? 네. 오. 4,400억대가 나왔는데 네. 예, 이번 실적 중계 방송이네요. 네. 좋죠. 좋습니다. 네. 예. 4,48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빠졌는데 왜 올라가느냐? 증권가에서 3,000억대 중반대 정도까지 봤었거든요. 네, 많이 꺾였는데 그보다 양호한데? 그러면서 발표하고 주가가 탁 튀어오르네요. 네, 그런 쪽에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또 바뀌는데 분위기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3분기, 4분기가 생각보다 뭐 AMPC 통해서 나오는 게 그게 달 것이다 네. 라고 봤는데 의외로 잘한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ESS 잘했을 겁니다. 네, 거기에서 그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ESS를 계속 강조했었거든요. 그거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게 되면 ESS 관련주 봐야죠. 그런 쪽에서 서진 시스템, 이거 뭐 리딩 방송도 아니고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 아마 계속 올라가네요. 이런 것들 고가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 돌파하고 탄력 붙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변화들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솔 속보가 나왔습니다. 엔솔 속보? 벤츠의 수주원대 수주 성공. 차세대 46 시리즈 납품할 듯. 속보가 또 나왔네요. 그러면 TCC를 계속 갑니까? 네. 벤츠와 수주원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4680 이쪽인 것 같네요. 네, 원통형 배터리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벤츠 쪽에서 화재 때문에 엔솔이랑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오케이. 생각이 드네요. 계약 금액 자체의 그런 세부 사항은 경영상 비밀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엔솔 이런 호재들이 좀 겹치면서 약보합권이었는데 지금 3.5% 상승으로 급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자체는 YOY로 40% 정도 줄었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잘 나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가가 워낙 좀 바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은 또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뉴스와 함께. 바닥은 아니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바닥 올라왔어요? 대비해서. 예. 40만 원대이다 보니까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올라온 거 치게 되면은 한 20% 이상은 올라왔어요. 20%.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저항 때 50만 원 갑니까? 저는 2차 전지 후보군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런 실적 동향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서서히 이제 바뀌어가는 거겠죠. 네네. 너무 반도체만 보고 있었구나 이런 쪽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발제 3분기 실적 발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실적 나오는 뉴스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님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의 주제 보여주시죠. 자, 이주호 본부장님은요, 방산에 주목하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실적 모멘텀이 반짝반짝 빛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그런 뉴스들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은 뭐가 있나요?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스라엘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보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슈가 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계속 몇 년째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국가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무서운 거죠. 우크라이나 다음 타겟이 우리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태 보면은 우리나라 K방산이 동유럽 국가들의 수출이 많이 있었어요. 뭐 폴란드라든가
그 외의 국가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공시 중에 이라크가 LIG 넥스원 그 천궁 네. 유도탄 무기 그거에 대해서 3조 5천억 가량 수주가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라크가 그걸 왜 샀을까요? 과연 이라크가 그럼 이스라엘에 복수하겠다 이렇게 샀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레바논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부담감.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레바논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분쟁 자체가 그러다 보면은 저기 중동 국가에 있는 그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스럽고 좀 두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라들도 이제 국방에 대해서 좀 국방 예산을 투입을 하고 뭐 이제 전차라든가 이런 무기 같은 거를 수입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대상이 이제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뭐냐면 이번에 이라크의 그런 수주를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동유럽에도 하지만 중동 쪽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그런 실적 모멘텀에 주목하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대로템도 50일 신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50일 신고가, 이제 LIG 넥슨도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스라엘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방산주들의 그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집중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뭐 각자 우리 방산의 3대장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을 보면 아이템이 있어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그다음에 현대로템은 K2 전차, 네. 그다음에 LIG 넥슨은 천궁, 그리고 요즘에 또 LIG 넥슨이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독일에서 로봇 개라고 해야 되나요? 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족 보행 로봇 개처럼 생긴 거. 좀 표현이 개라고 좀, 하셔야 좀 되니까. 그런데 네. 하여튼 사족 보행 로봇인데 그 로봇 견이라고 합니다. 있죠. 그거를 수출을 4개를 직접적으로 했대요. 근데 그게 한 대당 가격이 옵션을 다 넣으면 최대 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디폴트 값이 한 2억 정도 한대요. 5억짜리 개. 네. 그게 뭐 이제 군사용으로 사용되겠죠. 근데 네. 독일에서 이거를 했다. 비전 60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4대를 도입.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로고에 뭐가 박혔냐면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박혔어요. 네. 근데 고스트 로보틱스는 뭐 하는 회사냐면 LIG 넥슨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경영권을 가져온 네. 그곳입니다. 뭐냐? 이 웨어러블 로봇과 그런 군사용 그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LIG 넥슨이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봇 시장에도 더 확대를 하기 위한 그런 초석을 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모멘텀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방산주들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이스라엘 이슈도 있겠지만 그 기업들의 본연의 그런 실적 모멘텀이 저는 뚜렷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실적 시즌도 오고 앞으로를 생각하면은 방산주들 이제 계속 보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방산, 네, 군침 흘리는 탑3 섹터 안에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요. 네. 타이밍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아니다. 네, 여기서 쫓아가면 항상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한 2년 전에는 5만 원대에서 7배, 8배 났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동안 장기 텐베거가 난 종목이잖아요. 네, 그런 쪽일 때 막 이제 또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좀 탄력 받는다 그러면 사고 싶어져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금방 50만 원 가겠지. 근데 거기서 항상 꺾이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은 타이밍적으로는 살짝 쉴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방산 얘기 안 할 때, 네. 그리고 막 이제 아마 좀 이따 그러면 2차전지 막 올라가게 되면 2차전지 얘기만 막 할 때 이런 거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차익 매물 나오고 조정받겠죠. 그럴 때 슬그머니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약간 타이밍은 조금 좀 조절해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사요? 2차전지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살 게 너무 많아요. 보면은 반도체 빼면은 살 게 이것저것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나 봐요. 그래서 반도체를 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어서. 그만 파세요 좀. 계속 팔고 이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책임지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바로 그냥 공략주로 넘어갈게요. 두 분 다 뭐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수주 모멘텀, 여러 가지 방산과 그리고 뭐 2차전지까지 같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공략주 공개합니다. LIG 넥스원과 풍산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 김민수 대표님 풍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네. 포인트는요? 일단 지금은 말고요. 직전 고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주춤했었을 때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굴이 올라가고 이제 중국발 원자재 가격들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변화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탄약이다 보니까 소모품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개발하는 것 중에서 드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드론이 있습니다. 풍산의 드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포탄식으로 된 드론입니다. 이렇게 가서 약간 자폭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드론. 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변화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방산 밸류까지 준다라고 했었을 때 ROE 10%대까지 올라오는 거 좀 싸다라는 쪽에서 지금 나오게 되게 되면 아마 지난 저항 때 넘어가서 7만 5천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가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있고요. 아직 좀 PBR 한 배 미칩니다. 그런 쪽에서 추가 탄력들 기대를 하고요. 손절가는 5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풍산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LIG 넥스원 뭐 내용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어쨌든 저는 방산 쪽도 있지만 이런 로봇과 관련된 사업으로 뭔가 확대를 하려고 한다는 저는 점수를 주고 싶고 지금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 뚜렷하지만 앞으로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라던가 이런 로봇견 이런 사족 보행 로봇 관련해서 점점 더 저는 시장에 좀 참여하는 비율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가치가 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네. 물론 지금 정고점 부분까지 다 따라왔지만 저는 돌파가 나오면서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목표가 30만 원 불러주셨습니다. 두 분의 종목까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티님이 민수 대표님 오늘 오후 화이팅 하시고 내일은 편안한 휴일 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꼭 전달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조 본부장님도 내일 오늘 좀 수익 많이 내시고 내일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될 텐데요. 오후장에는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더 자금이 많이 들어와 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희는 내일 쉬고 목요일 날 웃는 얼굴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